4월 청명 한식날 쌍계사에 내가 못 가고 서울에서 청명 한식을 지내니까 마음이 좀 착잡하고 그래서 당나라 말대 두목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청명 한식날은 고향에 돌아가서 성묘를 하고 조상에게 예를 올리고 뿌리를 생각하고 친척들 얼굴을 뵙고 그 정을 나눈 게 큰 명절인데 중국에 옛날에 당나라 때 두목이라는 시인이 청명 한식날 집에 못 돌아가고 거리에서 청명 한식을 맞이했는데 그때 지은 시가 되게 유명한 시라. 그 내가 꽃 피고 산수유 피고 사쿠라 피고 진달래 피고 개나리 피고 차잎이 쑥쑥 올라오는 청명 한식날 10년 동안 지리산에 살다가 지리산 떠나서 서울서 지내니까 마음이 착잡한데 저시 생각이 나더라고. 청명 시절 우분분 청명 한식날은 나무를 모두 심고 조상 묘토해 가지고 모두 풀을 뽑고 하는 날이기 때문에 청명 한식날은 중국에 거의 그날 비가 와. 올해도 청명 한식날 그 비가 오더라고. 청명 시절 우분분 청명 시절에 비가 분분하다 어지럽게 막 비가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객지에서 청명 한식날 만나가지고 더더구나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니까 고향에 못 간 그런 나그네의 서름이야. 그 안에도 복받치는데 비까지 추적추적 오고 비 맞는 나그네의 그 어떤 고향에 못 간 깊숙한 내면의 그 향수가 비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눈물로 떨어지는 기란. 청명 시절에 피가 분분하다면 어지러울 뿐자니까 피가 어지럽게 날러. 노상행인이 혼욕단이라 길거리에 고향 못 가고 길거리 배회하는 그런 그 사람들, 객지, 나그네들이 혼욕단이라 혼이 끊어지고자 해. 혼이 끊어지고자 한다면 죽고 싶다는 말이거든. 요즘이야 뭐 전화만 걸면 뭐 집에다 고향에 전화하고 뭐 택시니 뭐니 다 교통수단이 좋아서 그렇게 됐지만 옛날 뭐 중국 같은 데야 후주야 그 뭐 멀리 떨어가지고 고향에 가려면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석 달도 걸리고 그런 시절이니까 더더구나 노상행인이 혼욕단이라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서름이 혼이란 건 마음이란 말이구나.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좀 평범한 소리니까 혼은 더 깊은 소리라. 혼이 욕단이라 끊어지고자 한다. 고향에 못 간 한식날 비를 만나서 이거리 저거리 다니는 나그네의 그 어떤 향수의 그런 그리움이 그냥 차라리 죽는 것만 더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서글픈 슬픔이 몰려드는 그런 구절이고 앞구절. 참은 주가 하처제오 빌려 묻느니 술집이 어디냐? 여기 어디 술집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고향에 못 간 나그네 서름이라는 것은 한 잔 술로 이제 달래려고 술집이 어디냐? 참은 주가 하처제오 빌려서 묻노니 술집이 하처제오 어느 곳에 있느냐? 목동이 오지 행화촌이라 마치 그 소몰고 다니는 꼬매 애가 지나가길래 이제 술집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목동이 오지 멀리 행화촌이라 살구꽃이 피어있는 마을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거기 술집이 있다고. 이제 비를 맞고 묻는 나그네하고 서로 몰고 가는 꼬매 목동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표정들하고 또 목동이 저 살구꽃이 피어있는 마을에 가면 아마 술집이 있을 기라고 같이 그 살구꽃 피는 술집에 같은 그 마음이 서로 술집으로 이렇게 쏠렸을 적에 그 목근육에 이제 고향 못 가는 나그네의 목 속에 말라있는 침이 싹 나오는 것이 은은히 그 피어있는
살구꽃 피어있는 술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 이제 고향 못 간 청명한식날 나그네의 서름을 달래준 시라 이래가지고 저렇게 감미롭고 부드러운 시를 누가 읊었느냐. 언어의 미학이 최고봉이라고 그렇게 모두 시평론가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구절이 참은주가 하쳐져 얘야 술집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목동에 가다가 저기 살기꽃 피어있는 마을에 그 술집이 있다고. 거기 가서 술을 먹으면 이제 술 속에는 고향 어머니 얼굴도 술잔 속에 어름거릴 것이고, 고향 집도 다 술잔 속에 어무를 것이고, 현실과 거리가 먼 고향이지만 술에는 그것이 다 있다. 그런 얘기지. 고향에 못 가서 청명한식날 성묘도 못 오고 나무도 못 심고 부모도 못 쳐다본 나그네의 그 서름이 술 한 잔 속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 살구꽃 피우는 술집에서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이야. 내가 저번에 그 명진장한테 조만득이 배꼽으로 춤추는 허수아비 그 책을 사다 달라가지고 읽었는데, 지금 아리랑에서 그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 그걸 내가 갔어. 초청장을 가지고 갔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만득이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이청준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고흥, 장흥, 보성할 때 장흥 출신이라. 고향이 장흥 보림사 그 근방이요. 우리나라에서 단편소설은 그 양반이 제일 잘 써. 서편제도 그 사람이 썼어. 이청준이. 그러니까 60년도에 제일 50년도, 60년도에 가난에 찌들었을 적에 그 장흥에서 모두 그 촌에 그 못 살고 또 그 자본주의 사회 빈부격차, 또 학교 다니면서 그 완행열차 타고 서울로 다니면서 보고 듣는 느낌,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단편소설을 쓸 수 있게끔 이청준의 어렸을 때 그 장흥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옛날 일제시대 6.25 사변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어. 그리고 자본주의가 이렇게 밀려오므로 해가지고서 서구 문명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우리 그 자본주의라는 건 어떤 그 재벌회사의 위주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또 그런 그 차원에서 국민의 수준이라는 것이 수준격차가 너무 많고, 어떤 이런 풍자 소설인데 내용이 그래. 그 소설 내용이 극단도 그렇게 극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그 극중의 묘사도 그렇게 했지만, 어느 촌마을의 이발사라, 주인공이 이발사인데 자기 어머니가 20년 반순불수로 누워있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모셔야 될 그런 입장인데, 조만득이라는 사람이 이발소를 경영을 하는데 인심이 좋고로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꼬마애들 머리는 또 다 깎아줘. 근데 논팽이 동생이 하나 있어. 사기꾼 동생이. 그 형이 있는 모아놔둔 돈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다 뜯어먹는데, 마누라는 해원 스님은 유는 아니지만 그 돈의 어떤 맛을 알아. 또 마누라 좀 끼가 있어. 돈을 쓸 줄을 알아. 요즘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백화점을 들어다니면서, 혜원이는 이제 롯데 그 좋은 백화점이지만 또 밑에 가면 세일 해가지고 또 위에는 20만 원, 밑에는 2만 원짜리 그런 것도 있잖아. 근데 돈은 2만 원짜리 옷을 입을 형편도 못 되면서 백화점 화려한데 20만 원, 200만 원짜리 드나드는 그런 끼가 있는 또 마누라라. 근데 조만득이라는 사람은 촌 동네 불악에 이발소를 내가지고 이발소를 하는데 돈이 모아지겠어. 이 사람 이제 그러면서 텔레비는 틀어놓고 보니까 뭐 어떤 재벌의 아들은 미국을 가는데 2천만 원을 줬니, 해외여행을 가는데 500만 원을 줬니, 이런 것들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자기 현실은 어머니가 20년 동안 병에 누워 있어가지고 반생불수고, 동생은 사기꾼을 해가지고 본 몇 푼 돈을 그냥 낚아채고 뜯어가 버리고, 마누라는 또 끼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인류백화점에 들어다니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돈에 미치고 환장해. 근데 동생이 돈을 뜯어가는데 마지막 동생이 그래. 그 2층 집을 해가지고 조명이 아주 잘 됐고 그 분위기가 아주 그 조만득이 자본주의 사회 빈부격차의 그런 걸 잘 묘사를 했는데 그 동생이 논팽인데 동생이어가지고 형님 이번에 돈 100만 원 마련 안 해주면 나는 자살해 죽든지 큰 일을 저지르겠다고. 그 전에도 동생에게 용돈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반신불수로 누워있는 자기 어머니 봉양하는 이 조만득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어떤 가난한 입장에서 볼 적에는 뒤처닥거리 해주는 힘만 들 뿐이지 돈 때문에 효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 그게. 근데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갈을 치면서 이번에 돈 100만 원 안 만들어주면은 나는 자살을 하든지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인정 많고 마음 약한 이제 형이 고민을 하지. 그런데 어느 날 가난에 쫓기고 또 쫓기고 쫓기다가 가난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가난에까지 처해 있는 것이 동생도 이제 죽는다 그러고 마누라는 더구나 끼까지 있어가지고 백화점으로 돌아다녔었고. 그러니까 이 동숭동에 배꼽티 옷이 나오잖아. 배꼽티 옷이라든가 파리의 배꼽티 옷, 그 자본주의 사회의 극과 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파리라는 배꼽티에 유행하고 동숭동의 배꼽티 옷 유행은 배꼽티 자체는 의미가 똑같을는지 모르지만 빈부격차가 많은 우리나라의 배꼽티라고 하는 것은 파리에서 배꼽티 유행이 우리 유행하고 똑같은 지금 유행의 첨단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건 엄연히 그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요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빈부격차라고 하는 것이 이름만 배꼽티지 그 내용 속에 들어가면 허수아비가 배꼽티 입고 춤추는 그런 것과 같다. 이제 그런 내용을 영상적으로 담아서 묻어내는 것들인데. 동생이 이제 공갈을 쳐가지고 돈 100만 원 안 만들어내주면 죽는다고 하니까 마을 촌의 이발사의 조만득이는 이제 가난에 쫓길 대로 쫓기고 극과 극에 가다가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방에 들어가도 일주일 동안 방 밖에 나오질 않아. 방 밖에 나오질 않아. 그 일주일 후에 조만득이가 나타났는데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야, 조만득이가. 그러니까 참선 일주일 해가지고 그냥 도가 터져가지고 나온 거야. 일주일 동안 자물쇠를 잠고 방에서 안 나와서 밖에를.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나타났는데 이 조만득이가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야. 웃음 자체가 이병철이 웃음보다 더 부유하고, 이병철이보다도. 그 씀씀이가 아주 백만장자고 그 웃음이 아주 그냥 완전히 여유 있는 그 미소에다가 백만장자에 나타나가지고 동네를 다니면서 백지수표를 남발하는 거야. 당신네들 그동안 얼마나 가난했느냐고. 그러면서 일금 100만 원 해가지고 영수증 써가지고 조만득이 사인 착착 해주고 이거 은행에 가면 내일이면 다 통하니까 이걸로 회식을 하시라고 이거 다니면서 백지수표 남발하고 다니고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야. 일주일 동안 이제 그러니까 현실과 꿈과 어울리지 않는 현실의 가난에 쫓기다가 더 도망갈 수 없는 가난에서 일주일 사이에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가지고 웃음 한 번 웃지 못하던 조만득의 얼굴이 그 여유 자체가 웃음기를 띠면서 이병철이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약속 어음을 그냥 백지수표로 막 남발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 병신 같은 놈 새끼 지금 돌아가지고 전질 한다고 세상 사람들 뭐라 해도 자기는 도운 게 아니야. 그건 자기 진짜야, 참말로. 그러니까 동네에서 조만득이가 이제 이발소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가고 이제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 여유 있는 백만장자의 웃음에다가고 막 약속 온 백지수표 그냥 조만득이라고 일금 100만 원 딱 쓰고 그냥
조만덕이 사인 차가지고 이건 어느 은행에다 가면 다 찾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건 이제 완전히 돌아버리고 이제 병신 돼버린데 조만덕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하게 된 거야, 이제. 그 뭐 옛날 같이 그렇게 가난해 찌들고 또 마누라한테도 그냥 탁 백지수표 그냥 100만 원 백화점 저어가가지고 아주 일리로 옷 한 벌 딱 해 입으라고. 에이, 여보, 우리가 뭐 꾸질 게 뭐 있느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이제 기가 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 동네에 그 반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조만덕이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참 인정 많은 사람인 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후에 방 문 닫고 앉아있더만 나오더만 그냥 백만장자가 되고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난감한 거야. 할 수 없이 이제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키는데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정신과 의사 그 민박사라는 사람은 하여튼 정신 이상이 가져 있는 사람 병원 아주 책임지고 딱 고쳐주는 아주 딱 끝내주는 형이라 그 박사는 민박사는. 그리고 병원에 간호원이 이제 윤간호원이 딱 나타나는데 그 정신병원에 이제 그 반장이 데려가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그 조만덕 시켜놨는데 자기가 왜 병원에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야. 이 조만덕이는. 그러면서 딱 병원에 들어오더만 이제 청진기를 대고 이제 뭐 검사를 하고 하는 그 민박사를 완전히 자기는 이제 주치의로 생각해버리고 이 사람이 내 주치의라 하면서 또 백지에다가 요금 100만 원 해가지고 자기 조만덕이 사인 착착해가지고 당신 어디 난 건강한 사람이니까 약 먹을 것, 약 줄 것도 없고 뭐 저 더운 여름에 해변에 가서 해수해는 오라 그러고 그리고 윤간호원 걔는 뭐냐면 완전히 자기 비서고 그 병원은 전체가 지 사무실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병도 이제 우울증이 있고 우울증이라든가 또 자포자기증이라든가 병 자체가 또 일상을 싫어해서 먹기를 싫어하는 혜원이 같은 이제 거식증. 혜원이가 이제 거식증이 있잖아. 거식증. 요새는 잘 먹어. 지금 그거 아무도 고지 안 들어요. 나는 혜원이 처음 볼 때 거식증에 걸린 여자 같아. 먹기를 거부하는 병. 거식증. 거식증에다 우울증에다가 자포자기증에다가 병원자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에 꽉 찼는데 이 조만덕이라는 사람은 그 여유에 미소하고 어떤 건 백만장자의 그 씀씀이를 쓰고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과든 망상증인데 미쳐도 이제 행복하게 미친 기라 그런다. 미쳐도 아주 그렇게 행복하게 미친 거야. 미쳐도. 그래서 윤간호원이 이제 간호를 해주는데, 민박사라는 사람은 그 정신병 고치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조만덕의 병진세를 100% 파악해서 한 달 동안 그냥 자유스럽게 놔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조만덕이라는 사람은 자기 그 독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오락실에 다니면서 그 병실에 있는 그 환자들 오락실에서 뭐 오락질 보면은 야, 이 사람들아, 뭘 그렇게 그런 걸 즐기느냐. 저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라스베가스에 가면 노는 사람들도 있고 좋으니까 즐겨라 하면서 거기서 또 약속 의혹을 막 남발하고 다니는 거야. 일금 100만 원 조만덕이 사인 착착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왜 여기 이 자체가 병원이라는 걸 몰라. 그리고 그 민박사는 자기 주치의인데 항상 그래. 자네는 내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 내 건강에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고. 아주 그러고 자기는 왜 여기 왔는지를 몰라는 그러니까 병원이 자기 개인 사무실이고, 그 이제 민박사는 자기 주치의고, 그리고 또 이제 윤간호는 그 말은 자기 이제 여비서라. 여비서. 그 민박사한테 주치의한테 가지고 내 병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건강하니까 과잉 그 반응 보이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일금 100만 원 수피 딱 주고 오란벌에 이거라 그러고. 근데 윤간호원을 통해서 이청규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과연 이 사람이 조만덕이 민박사라는 사람이 틀림없이
하염없이 이 조만디 정신병을 고칠 건데, 과연 정신병을 고쳐져가지고 본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 빈민소굴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빈민소굴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민박사 그걸 책임을 질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이 병은 과대망상증에 있는지만 저 여유 있는 웃음하고 백만자의 풍을 그대로 고스란히 주는 게 낫거냐. 하여튼 그 조마조마하고 현실이 저러니까 병을 나서 봐야 가난에 쫓기고 억압에 쫓기고 어떤 그런 속에서 또 본정신으로 돌아가 살다 보면 극한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건데 과연 그것을 민박사가 병을 고쳐준다고 해가지고 병을 다 고쳐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 의문의 제기가 민박사한테 직접 윤가하는 얘기를 극중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 모션들이 과연 그러면서 간호원 얘기를 통해서 이청준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간호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약을 막 미기고 막 하고 병원 분위기를 막 정신병자라고 너는 말이여. 이 새끼야 말이야. 어디 백지 가지고 말이야. 돈 100만 원 사인해가지고 허냐 그래. 이 사기꾼 같은 놈 새끼야. 이러고 거의 약속은 170배를 100만 원짜리 다 받았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몇 번은 이제 뭐 정신병자니까 이제 웃음으로 받아주는데 그거 계속 일가하다시피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그냥 170배 100만 원짜리 조만대기 사인해가지고 어느 은행에 가든지 내게 다 통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욕을 하고 이렇게 막 분위기를 병원 조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조만득이라는 사람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를 해 자기가. 그전에는 이게 병원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하는 여기 목동이 어디 향하촌이라고 청명한식날 고향에 못 간 사람 죽고 싶은 그 마음에 술 한 잔 속에는 살구꽃이 있고 벚꽃이 있고 거기는 어머님 얼굴도 술잔에는 떠오르고 고향도 가서 성묘도 하고 그런 여건이 목동이 어디 행하천이나 살구꽃 피는 술집에 그거 가면 다 그게 갖춰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에 하고 이상의 차이가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느끼는 마음의 감동은 어떤 의미로 봐서 이쪽은 과대망상증이고 이쪽은 가난해가지고 쫓길래야 도망가려 갈 수 없는 그런 처지는 현실이지만 어떤 것이 더 행복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연극을 보고 느끼니까 한 모양새가 있고 야, 이 금강경이 나오는 그 석인이 야청 목개성이라 돌로 만든 사람이 밤에 나무로 깎아나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다. 이 소리하고 똑같더라니까 그 소리가. 응? 그러니까 현실의 불행이 이상에 행복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상 속에서 느끼는 행복 조만득이류 말이요. 그런 것을 병을 나서 가지고서 현실로 되돌려 보내줘봐야 현실은 억압과 빈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현실 병이 그걸 나서줘 가지고 본정시로 돌아보내면 그 이후의 책임은 병원 의사가 또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조만득이가 이제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병원 입원한 지 한 달 후부터 느끼기 시작해. 그러면서 또 잊어버리고 또 애중시 백만장자 너트로 웃음을 웃고 여의 빚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아주 끈질기고 집념적인 치료방법에 의해 가지고 민박사에 의해 가지고 조만득이라는 사람이 이제 본정신으로 돌아오게끔 해가지고 동생이 이제 와가지고 동생을 알아보고 또 동생 앞에서 약속음을 또 반발하고 너 요즘 용돈 구하냐? 그래가지고 병이 나서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판인데 그 윤간호원이 이청준이가 하고 싶은 소설 얘기를 하고 있어. 민박사한테 강렬한 도전은 안 하지만 조만득이가 병이 나서가지고 가야 할 장소는 현실의 억압적인 쫓길래야 도망갈 수 없는 가난과 싸워야 되는데 과연 그 자리를 다시 조만득이를 보낸다라면 조만득이 그 행복이라든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봐서 차라리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엄청난 억압과 빈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조만득이 병은 과대망상증이라 하지만
그 여유 있는 웃음하고 마음속에 나는 재력이 이병철보다 낫다는 그 재력을 뺏어버린 상태에서 조만득이 병 다음에 오는 후유증의 과정은 병을 나서줬다고 해가지고 민박사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소리를 자꾸 그 마지막에 조만득이를 그 병원에서 이제 통원 치료하게끔 집으로 보내면서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아. 그런데 대개 정신병자 병이 났으면은 4, 5일 후에나 다시 병원을 찾기 마련인데 이 조만득이는 병원을 오지 않는 거야. 그때 민박사가 고민을 해. 이 사람이 와야 될 사람인데 왜 안 오는가? 왜 와야 되는가? 이제 조만득이가 집에 병이 나서 집에 갔는데 본정신이 돼가지고 집에 갔어. 집에 가니까 마누라는 역시 그런 끼가 있지. 어머니는 그렇게 누워있지. 동생은 사기꾼이자니까 잠자는데 어머니 목졸라서 죽이고 동생도 목졸라서 죽이고 마누라도 죽이고 결국 죽여가지고 경찰서에 자수를 했어. 경찰서에.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조만득이가 가야 할 정신병에서 너무너무 행복을 버리고 가야 해가지고 현실에 부딪히는 조만득의 환경이 극이라. 그러니까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본주의 사회 배꼽으로 춤추는 허수아비의 그 제목 자체도 씹어봐야 되고 그 연극이 그냥 그 어떤 영화 장면으로 봐서 끝나는 그런 영화 묘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그 연극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얼핏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조만득이의 어떤 여유 있는 웃음하고 재력을 차라리 그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민박사가 그걸 뺏지 않고 차라리 과대망상이지만 정신병 그런 속에서 살게 놔뒀던들 왜 여유 있는 그런 미소하고 이병철보다 더 갑부의 백만장자의 그걸 뺏어가지고 현실을 그렇게 맞붙이게 됐느냐. 모두 그런 쪽으로 이해했는데 나는 또 그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빈궁의 철을 조만득이 가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민박사가 줘야 어떤 그런 그 기성세대의 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그 정신적이고 수양적인 그런 맛이지 단순히 병만 고쳐줬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전체적으로 잘 살게 앞으로 남은 여생을 보람있게 살게 해줬다고 볼 수가 뭐 더 있겠느냐. 이제 기성세대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느냐. 역시 돌아가야 될 건 빈궁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에 돌아가기는 가지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성세대가 조만득이께 뭔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조만득이는 역시 또 병이 나서서 현실로 돌아가야 되고 그런 것인데 병만 기성세대에 낳아줬다고 해가지고 그 굴에 집어쳐가지고 다음에 일어나는 엄청스러운 지금 어머니 죽이고 동생 죽이고 마늘까지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현실의 기성세대의 어떤 그 관념 또 모순 또 그런 그 머릿속에 철저한 얘기해가지고 통하지 않는 기성세대의 그런 어떤 만드는 허구적인 그런 관념이 좋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 연극을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혜원씨님도 가만히 보면 조만득이 이유가 좀 있긴 있어. 그래서 그 내가 청명한식날 저걸 보면서 집엔 못 가지만 우리 노신이 술을 많이 먹어서 우리 스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술을 많이 먹어서 우리 노신이 술만 먹으면 100만 원짜리 약소금을 엄청스레 남발하는 형이야. 내 사인만 하면 어디 가서 다 통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스님은 너무 현실적이야. 너무 철저하고 하나 보태기 둘 보태기 셋만 알지 하나 보태기 100 보태기 그건 몰라 우리 스님은. 그러다 보니까 이상과 현실이 너무 갈등이 많은데 차라리 나는 조만득이 병을 차라리 그 여유 있는 웃음하고 엄청스러운 그 체력을 뺏지 않고 그냥 같이 함께 소유하고 살고 싶어. 현실이 동전 없는 땡전 한 푼 없는 빈문 속에 알거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두목이가 고향에 못 가고 이런 청명한식날 시를 지물해서 고향에 못 간 나그네들의 마음의 안식처를 한 잔 술에서 부모를 만나보고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에 또 못 가본 애인하고 같이 보던 사랑방 옆에 살구나무 꽃도 고향에 못 가니 술잔 속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죄인 취급해서 되겠는가? 에? 술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요즘 생각해보면 그런 연구를 내가 가보니까 옛날엔 좀 못 느꼈는데 속인들보다도 더 이상한 감정이 나와서 그 느낌이 묘하게 오래도록 과연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읽고 느끼고 현실과 거리가 멀지만 이게 수보리전자 물은 부처님 말씀이 자복 깔고 앉아 있었는데 다 일에 마쳤다는 동 개빈구강이 풀 하나 꽂아놓고 절을 다 창건해가지고 마쳤으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허락을 해준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만득이 과하고 같은 어떤 과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비유해주고 열애선을 깨닫고 조세선을 깨달아도 그건 세상 사람들과 거리가 먼 현실하고 거리가 먼 소리같이 들렸을 적에 과연 나도 조만득이 유가 아닌가 약속음을 남발하지 못했을 뿐이지 거기에 동조하는 인물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가져지더라고. 근데 그건 명진장하고 같이 한번 해운냐고 같이 가서 그걸 받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 글을 읽어보고 그 연구를 보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청준이가 이 구상하기는, 야, 이거, 마저 도일 스님의 생각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소식이야말로 정상적인 세상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만 통하는 것이지, 조만둥이 같은 비정상적인 세계 사람을 끌어안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사람만 치료될 수 있는 현대의학이라든가 현대의 삶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는데 비정상적인 사람을 끌어안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사람을 끌어안아 줘가지고 해결해 준다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부처님 말씀도 정상적인 사람만 제도하고 비정상적인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법문 자체가 사람에게만 통하고 짐승에게 통하지 않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걸 원음이라고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정상적인 사람한테도 통하고 비정상적인 사람한테도 통하니까 돌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나무로 깎아나면 닭이 운다고 하는 것도 그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도 포용하고 비정상적인 사람도 끌어안아서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었을 적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상적인 삶의 그런 고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건 이제 조만득이 이유로 풀어져 가지고 민박사 같이 현대의학으로 본정신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엄청스러운 그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그 감당을 못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치료해줬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떤 의미로 봐서는 민박사야말로 정상적인 머리를 돌려보냈다라고 하지만 간접적인 살인자보다 직접적인 살인자 어떤 사형대 위에 올라가야 될 민박사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는 석인이 야청 목계성이라 이런 것들이 벌써 1600년 전, 1300년에 우리 선사들이 얘기해 놓은 것 보면은 요즘 사회에서 정신적인 생활을 하고 정신적인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이 참고하고 노력하고 참선도 하고 깨달아서 마음의 씀씀이가 정상적인 것보다도 비정상적인 데에 흡수를 해서 안아줘야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정상적인 사람 병을 고쳤다라고 하지. 비정상적인 거 예면해버리는 우술이라든가 뭐 또 이런 것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규봉서 넷째는 그 석통경문이라 후석 경문의 뒤에 경문을 해석하며 저 앞에 규봉서에 그 규봉소에 그런 말이 나왔지요. 저쪽 앞에 보면은 장차 이 금강경을 해석할 때 그 금강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강경을 네 단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풀이를 하겠다 그런 말이 나왔죠. 12페이지에
첫째는 금강경이 일어난 교인연을 얘기를 해봐야 되겠고, 둘째는 금강경 법문이 들어가기 전에 경의 종체를 밝혀야 되겠고, 셋째는 금강경이 들어가기 전에 금강경이 어느 곳에서 몇 회에 금강경이 설해졌는가 4처 16회를 분별했고, 넷째는 구체적으로 금강경 여시함은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네 과목으로 나눠져 있지요. 규봉스님 소에, 규봉소에. 그러니까 후석 경문이란 말이 그 금강경의 네 번째 구체적으로 금강경 본문을 해석하겠다. 그 과목입니다. 뒤에 경문을 해석하며 금강경 전체의 경문을 해석을 하며 준상 3분 할인이 그 상례에 준해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의 부처님 경전을 해석하는 데는 그 서분, 정정분, 유통분이라 이렇게 언제든지 과목을 나누기 때문에 그 상례에 준해서,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법칙에 준해 가지고서 3분호이라 금강경을 세 등분으로 나누겠다. 금강경의 세 등분을 하는데 첫째는 서분에 해당되고, 둘째는 정정분이고, 셋째는 유통분이다. 서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강경에 대한 어떤 그 여시아문을 집어넣어가지고 신을 증거하는 그런 서문을 해당하는 것이고, 정정분이라는 것은 금강경의 얘기하고자 하는 정통적인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유통분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이 설해지고 난 금강경의 이치가 지금 법회를 듣고 있는 대중뿐만 아니라 먼 훗날까지 유통이 돼가지고 충생을 이익게 해주라는 그런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이제 유통분인데, 경전을 해석해 보면 이제 언제든지 과목이 서분, 정정분, 유통분으로 그렇게 나눠진다. 그 얘기고. 초문에 또 둘이니, 초문이라는 것은 서분이지요. 서분. 서분에서 또 둘이니 정신서요. 정신서라고 하는 것은 신을 증거하는 서다. 시인이라는 것은 뭐냐? 아란존자가 이와 같은 법문을 부처님께 내가 들었다 하는 신을 증거하는 서문이고, 또 두 번째는 발기서다. 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보리하고 부처님이 금강경 내용을 해석해서 발기하는데, 이시의 세성이 식시의 착의 지발하시고, 그걸 이제 발기서라고 하는데, 발기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을 설하기 전에 개와 정으로서 반야의 정정을 발기를 한다. 이제 부처님이 그 탁발하신 것은 개를 의미를 하시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깔고 앉았을 적에 개와 정으로서 금강경의 정종을 발기한다. 그래서 서문에는 둘인데 여시아문은 정신서고, 부처님이 탁발을 하셔가지고서 발을 씻고 가부좌를 틀고 앉은 것은 발기서다. 그렇게 과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서는 전체 서문에 통한다고 해서 통서라고도 하고, 모든 경에 통한다고 하고 통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발기서는 그 경에 대한 이유를 말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기 전에 거리에 나와가지고 탁발을 하시는 것은 부처님이 계행이 청정하다는 걸 보이시는 것이고, 또 기원정사에 돌아오셔가지고 발을 펴고 잡수시고 손발을 씻고 가부좌를 틀고 앉은 것은 부처님의 정을 보이시는 거기 때문에 그 개와 정으로서 발기서를 삼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규봉스님의 소 과목이 그렇습니다. 법회 연유분 제1화. 법회는 이제 이 양나라 때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읽으면서 32분으로 나눴는데, 여시아문은 이게 법회 인연분 제1로 분단을 했죠. 그래서 금강경에 생긴 게 된 원인과 이유를 말씀하시는 연유분이다. 그래서 이 법회를 하는 그 원인과 이유를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법회 연유분 제1이라. 그래서 금강경 32분의 소명태자의 제1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시야문 하사오니 일시에 불이제 사이국 기수국고도고나사 여대비중 1250리로 구하시다. 이와 같이 내가 듣사오니 한때의 부처님이 사이국 기수국고 도곤에 계시사 대비구중 1250인으로 함께 하시더니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문전에 이 글 대목을 셋으로 따기리라. 첫째는 명건립지인이니 그 금강경이 건립한 인연을 밝히시니 곧 불림멸도하사 부처님이 멸도에 임하사 부처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열반에 드실 무렵에 아난존자가 청문사사하신데 부처님에게 네 가지를 청해서 물으신데 부처님이 일답하사대 네 가지에 대해서 낱낱이 답하사대 일자는 낱낱이 답했다 이 말이죠.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낱낱이 답을 했다. 멸도 후에 내가 그러니까 죽은 뒤에 아난존자 네 가지를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머물러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누구를 스승을 삼을까요? 이 질문을 했고 부처님이 살아계신데 저렇게 악성비구, 육군비구들이 저렇게 교단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그 육군비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그리고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신 경의 말씀을 결집을 하게 되면은 맨 첫머리를 무슨 말로 집어넣어야 될까요? 이 네 가지를 아난존자가 물었는데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답을 했습니다. 답을 했는데 부처님이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열반하신데 어디에 우리는 머무를까요? 이렇게 물었을 적에 부처님은 그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 하니까 네 곳에 머물러라. 그래서 사렴처에 머물러라. 부정관주 세상은 다 더러운 것이고 이 세상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니까 탐착심을 내버려라고 부정관주 깨끗하지 못하다는 관에 머물러라. 고관주. 이 세상은 즐거움이란 건 하나도 없고, 이 몸뚱이 가지고 난 이부터 괴로움이 따른다 하는 거. 고관주.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수행을 해라. 이 세상은 또 무상관주. 이 세상은 항상 된 것이 없고, 잠시 있다 머물러진 것들이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그런 관에 머물러고 살아라. 또 이 세상에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더 약이 되고 병이 생기니까 무화관주를 하라. 나라는 몸뚱이, 나라는 존재까지도 텅 비어서 없다는 무화관주의 관에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네 군데 좀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사렴처주라 그러죠. 그러니 사렴처주나 사렴처관주라고 그렇게 붙인 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렴처주라고 그렇게 발음을 해.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다는 말인데, 근데 이 사렴처주는 대승경전에서 이 사렴처주는 부정관, 고관, 무상관, 무화관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에 머물러라 이런데 사렴처주가 이 생각사자, 고처자, 볼관자, 머물러 주자니까 사람처를 이것으로 봐야지 그것은 또 관법이 또 다를 거예요 아마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요건 그쪽에서는 아마 소승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심수관을 하는데 요건 이제 금강경에서 이제 대승이니까 이게 더 정확하게 그렇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쪽에는 부처님의 이제 원시경전도 그쪽에서 많이 토대를 하겠지. 그렇지만 이게 중국으로 와서 경전이 대승경전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올라가서 말하다 보니까 금강경은 대승시교니까 대승경전을 얘기하니까 사렴처를 여기 이렇게 해서 무화관 쪽으로 붙여가지고서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가지고 내 몸이 공안 쪽으로 금강경을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무화관이나 무상관이 아마 사렴처주를 이쪽으로 저렇게, 그러니까 요건 그쪽에서는 아마 소승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수간을 하는데, 요건 이제 금강경에서 이제 대승이니까, 예. 이게 더 정확하게 그렇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쪽에는 부처님의 이제 원시경전도 그쪽에서 많이 토대를 하겠지. 그렇지만 이게 중국으로 와서 경전이 대승경전 쪽으로 이렇게 쳐붙여 올라가서 말하다 보니까 금강경은 대승시교니까 대승경전을 얘기하니까 사렴처를 여기 이렇게 해서 무화관 쪽으로 붙여가지고서 아상인상 중경상이 없어가지고 내 몸이 공안 쪽으로 금강경을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무화관이나 무상관이 아마 사렴처주를 이쪽으로 저렇게 부정처, 고처, 무상처, 무화처 그렇게 해가지고 관에 머물러라. 아마 이쪽을 얘기할 거예요 아마. 네. 내가 멸한 뒤에는 사렴의 처에 의지해가지고서 관에 머무를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죽고 나거들랑 스승을 개로서 스승을 삼아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악성 못된 비구들은 묵빈대처를 해라. 묵빈대처라고 하는 상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상대해봐야 세상이란 건 시비만 벌어지고 나니까 시비 벌어지기 이전으로 상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고, 네 번째는 일체 경머리에 다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의 불이 어느 곳에 계셔가지고 대중 약간 등과 더불어 했다라고 일체 경머리에 여시아문을 그렇게 집어넣어라. 그렇게 그 아란존자가 네 가지에 대해서 부처님에게 돌아가신 무렵에 물었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다. 그 얘기죠. 그때 당시가 아마 악성비구는 굉장히 심했나 봐요. 말하자면 하이비를 갖다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악성 비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육군 비구 6명을 치는데 그 중에 이제 괴수가 제바달따라 부처님 사천 제바달따, 그렇지, 제바달따인데 그 제바달따는 부처님이 장가갈 때부터 라이벌이라 출가는 또 그 사람이 해가지고 부처님 법에 귀의를 하기는 했었지만 제바달따의 축을 이루고 악성 비구들이 그렇게 이제 굉장히 그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그러고 부처님 몸에 또 피까지 내려고 그랬었는데 이 악성 비구가 부처님 그 당시에 부처님 법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역시 악성 비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처님 당시에 아필해가지고 그 무서운 악성 비구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이 말을 아란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서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악성 비구가 얼마나 폭행이 심하고 불법을 자해하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시기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만 또 부처님의 이실력이라든가 부처님의 원력이라든가 부처님의 신앙 자체가 악성 비구를 해가지고 더 꽃이 피고 더 돋아나니까 어떤 그런 인과 차원에서 선과 악의 대립에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방편으로 또 이렇게 제바달따도 다 선지시고 다 부리고 지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란존자 가서 문안하니까 나는 이보다 이 세상에 더 편할 것이 없다. 언제 지옥에서 나올랍니까? 이렇게 제바달따고 물으니까 석가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내가 이 자리를 물려주고 나가지 내가 왜 지옥에서 나가느냐 이런 얘기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선이든지 악이든지 간에 본분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지옥이든지 극락이든지 별로 그 자리인데 뭘 그렇게 지옥이니 천당이니 분별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사람들의 그 선이 악이 구분을 지어가지고 올륭한 법성의 올륭의 자리를 사람이 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겠느냐. 깨닫고 나면은 법계 우주가 다 그 살림살인데 그런 차원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선과 악을 극악으로 대립을 시켜가지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극명으로 나타내주고 또 나중에 가서는 제바달따의 그 한마디 소리가 대승경전에서 선과 악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지옥과 극락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 지옥과 극락이 어디 존재하느냐. 석가가 지옥에 들어갈 리도 만무하고 또 그 앉아있는 그 자리가 다도 극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회양을 시키는 기라 말 자체가. 두 번째는 금강경의 건립의 뜻을 밝혔으니
뜻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의심을 끊게 하는 연고니 위 결집시에 경을 결집할 때 아란존자가 자리에 올라가지고서 불법을 펴고자 하신대 자신이 상호가 부처님과 같아가지고서 대중이 세 가지 의심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독을 했어. 첫째는 대중이 의심하되 부처님이 거듭 일어나가지고 법을 설하는가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타방의 부처님이 와서 설법을 하는가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아란존자가 성불을 했는가 그런 의심을 일으키게 됐다. 고로 이 말을 설하며 이 말이란 건 여시하문이죠. 아란존자가 부처님이 될 리도 만무하고 또 타방 부처님이 와서 부처님 경 결집하는데 설법할 리도 만무하고 아란존자는 아란존자지 부처님 상호하고 또 같을 수가 없다. 아란존자는 부처님이 설법하신 49년을 내가 여시하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 여시하문으로 딱 대치를 해버리니까 타방의 부처님이 와서 설법을 하신가 또 상호가 아란존자 상호가 부처님과 똑같은가 또 진짜 아란존자는 성불을 했는가 이런 대중의 의심들이 다 끊어졌다. 여시하면 이건 꼭 아란존자가 부처님한테 들은 말씀이다. 이래서 이것이 증신서라 그러죠. 신을 증거하는 서다. 고로 이 말을 설함에 세 가지 의심이 모두 끊어놨다. 또 둘째는 다툼을 쉬는 연고니 만이 여시하문이라고 하지 않고 부처님을 쫓아서 듣지 아니하고 마르되 스스로 내가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면은 아란존자 법문이지 부처님 법문이 될 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다투는 논리가 일어나는 것이요. 또 여시하문이라고 해버릴 것 같으면은 세 번째는 사도하고 다른 연고니 애도 경초에는 아우 등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 애도 경제는 아라고 하는 것은 범어인데 없을 무자 뜻이고 우라고 하는 것은 근시무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있을 유자 뜻이요. 아우란 말은 유무라. 그러니까 애도 경전에는 세상에는 없는 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애도 경전은 부처님 말씀 여시아문이라고 경초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애도 경전은 무유 아자는 없을 무자고 근시무자는 있을 유자 뜻이니까 꼭 경초에는 아우라고 얘기하는 등하고 부처님 경전 여시아문 한과는 같지 않다. 그래서 애도 경전하고 구분을 지키기 위해서도 부처님 경전은 여시아문이라고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사도의 경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정의 여시아문이라는 글을 해석을 하는데 6가지 성취가 갖추어져 있으니 육성취 그러니까 여시아문 해가지고 1250인으로 구라 여기에 6가지 원만한 뜻이 성취되어 있다. 말하자면은 6가지 뜻은 신과 문과 시와 주와 처와 중을 말하는 것이니 이 6가지 인연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은 교즉 불응이라 교가 이뤄낼 택이 없다. 그러니까 이 6가지 중에서는 여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이 여시라는 말이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란존자가 여시법을 들었다는 소리고 금강경을 설할 그 시기이고 금강경을 설할 주인이고 금강경을 설할 때 장소고 금강경을 설할 때 금강경 법문을 듣는 대중이 중인데 그 6가지가 갖춰져야 비로소 경전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가운데 장소가 없다든가 대중이 빠진다든가 또 부처님이 안 계신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6가지 그 육성치가 갖춰지지 않으면은 경이 설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을 설하게 되면 반드시 모름지기 6가지를 갖춰야 됨일세